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던 친구의 허언증. 때는 내가 초등학교 때의 일이다. 그 당시엔 컴퓨터가 보급되지 않았으며 대략 컴퓨터 가격이 250부터 시작했던 걸로 기억한다. 그러니 밖에서 공 차고 놀고 숨바꼭질이나 그런 장난으로 시간 때우는 게 대다수였다. 물론 핸드폰도 어린 아이들은 없었다고 보면 된다. 동네 친구들과 모여 공 차며 놀고 있는데 벌구라는 친구가 오늘도 등장했다. 야, 저기 산에 사람이 죽은 거 들었냐? 라고 벌구가 말했다. 뻥치지 마. 넌 맨날 뻥치잖아. 저번에 집에 게임기 샀다고 자랑했을 때도 너네 엄마가 게임기 산 적 없다고 했거든. 라고 내가 말했다. 아니야, 이거 진짜야. 키퍼 아줌마가 그랬어. 2명이나 죽었대. 누가 칼로 찔렀대서. 친구들 모두 믿는 척도 안 했다. 왜냐, 이건 무조건 뻥이다. 이 녀석 벌구다. 진짜 입만 벌리면 굴하다. 역시 어린 아이들이었나 보다. 휴포로 기어코 찾아가서 물었다. 역시 대답은 무슨 소리냐는 것이었다. 역시 벌구 숨 쉬는 거 빼곡 믿으면 안 된다. 항상 거짓말, 항상 주의를 끌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벌구는 좀 특이한 게 있었다. 물론 그 또래 애들은 항상 뛰놀고 해서 몸에 상처가 자주 생겼지만 벌구는 상처라기보단 멍이 좀 많은 편이었다. 뛰다 넘어지거나 어디 부딪히거나 했던 거라 생각했고 친구들 누구도 물어보는 이는 없었다. 왜냐? 우리도 까지고 피나고 멍드는 건 흔했으니까. 전투적으로 놀았지. 그러다 벌구가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 우리 어머니가 물어보셨다. 벌구야, 팔에 멍이 왜 이리 많니? 누구랑 싸웠니? 아니에요. 넘어진 거예요. 축구하다 넘어져서 그래요. 축구를 어떻게 하길래 그리 심하게 드니? 적당히들 좀 해라. 제가 제일 열심히 하거든요. 생각해보니 그때 이상한 걸 느꼈어야 한다. 벌구는 항상 골키퍼였다. 초등학생 축구에 몸 날려서 막는 것 따윈 없다. 전혀 멍이들 일 없는 포지션이었지. 그 당시엔 그냥 넘겨들었다. 그거마저 거짓말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며칠 뒤 학교 체력장 때였다. 50m 달리기를 뛰는 도중 벌구가 쓰러졌다. 담임 선생님은 벌구를 업고 양호실로 급히 옮겼다. 양호 선생님 말씀으론 약간의 탈수 증세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정밀한 건 병원을 가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학교 측에선 벌구네 어머님께 연락을 취한 후 병원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벌구 어머님이 학교에 오셔서 벌구를 데려갔다. 선생님들 사이에선 뭔가 좀 이상하다고 했다. 벌구네 엄마는 놀란 기색도 없었고 상당히 차분했었다고 한다. 벌구 몸의 멍들과 그런 것도 스멀스멀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다. 얼마 후 벌구가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선생님께서는 벌구 건강이 좋지 못해 당분간 학교를 못 나온다는 것이었다. 그래도 친구라고 몇 명이 모여서 벌구네 병문안을 가기로 했다. 담임 선생님과 함께 벌구네 집 앞에 도착했고 담임 선생님이 먼저 들어가시고 우리는 차후에 들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담임 선생님은 문전 박대를 당했다. 꽤 먼 거리에 있던지라 내용은 들을 수 없었지만 담임 선생님 표정에는 어이없음과 이상하다는 표정이 묻어나왔다. 그날 오후 동네 운동장에서 말뚝박기를 하며 놀고 있는 우리에게 벌구가 나타났다. 벌구의 얼굴은 엉망이었다. 어디서 맞고 온 게 확실했다. 벌구는 울면서 이야기했다. 얘들아, 나 좀 살려줘. 아빠가 날 죽일 것 같아. 지금 도망 나온 거야. 나 좀 살려줘. 왜들 그랬지? 그거마저 뻥일 거라는 생각을 했던 건 모두 장난치지 말라고 했다. 누구랑 싸웠냐며 웃기만 했다. 얼마 뒤 벌구네 엄마가 벌구를 찾으러 왔다. 벌구는 무릎까지 꿇으며 살려달라고 빌었다. 그 모습이 너무 이상해서 집에 가서 어머니께 말씀드렸다. 아마 친구들도 부모님들께 말씀드렸던 것 같다. 해가 다 져버린 저녁, 벌구네 집 앞에 우리 아버지와 다른 친구 부모님들이 모였다. 훈기가 너무 지나친 거라 여긴 부모님들이 말리러 왔던 것인지 친구네 아버지가 먼저 문을 두드리셨다. 안에서는 벌구인지 누구인지 모르는 울음소리만 들렸다. 문을 열어줄 마음이 없었던 것 같다. 친구네 어머니는 옆집에 들어가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 집에서 아이 우는 소리는 들리는데 아무도 문을 열지 않는다고. 얼마 뒤 경찰이 도착하고 경찰이 문을 두드려도 역시 열어주지 않았다.
이상함을 느낀 경찰은 구조대에 전화를 하여 긴급하게 문을 열기로 하였다. 어느덧 구조대가 도착해서 문을 연 후 어린 아이들은 볼 수 없었지만 어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후 이야기는 내가 나이를 좀 먹고 아버지께 전해 들은 이야기다. 벌곤의 집안은 다른 방에는 방문을 뜯어냈는지 하나도 없었고 바닥엔 피가 묻어 보이는 걸레와 이상한 비릿한 향기가 났다고 했다. 단 하나의 방에는 방문이 있었지만 그 문을 뜯고 들어선 모습은 처참했다고 한다. 벌곤은 밧줄로 묶여 있었고 온몸에 심한 상처와 속옷 한 장 걸치지 않은 모습으로 바닥엔 피와 오줌이 난자했다고 한다. 물론 벌곤의 부모님은 없었다. 벌곤은 구급 차량에 탑승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그 후로 그 부모님은 나타나지 않았고 경찰의 아동학대 수배로 몇 달 뒤에 검거된 것으로 밝혀졌다. 벌곤은 병원으로 옮겨진 후 정신과 감정까지 받았다고 한다. 그동안 심한 학대로 벌고의 심신은 매우 지쳐 있었다. 정신과 선생님의 말씀으로는 벌고가 처음엔 계속 질문의 요지와 다른 대답만 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지만 벌고는 살기 위해 거짓말을 했었던 것이라 했다. 극심한 알코올 중독인 새아버지와 벌고보다 그 알코올 중독자를 더욱 사랑하는 엄마. 새아버지는 반백수로 노름과 술로 인생을 살며 노름으로 잃은 화를 벌고에게 풀었다고 한다. 벌군의 엄마는 새아버지가 자기를 버리고 떠날까봐 자기 아들이 맞고 학대당해도 침묵했던 거라 한다. 치료가 끝난 벌군은 학교에 작별 인사도 없이 보호원으로 옮겨졌다. 그 후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 후 약 17년이 흐른 후 동창회에서 벌구를 만났다. 모두 너무나 반가워했다. 술자리가 무르익고 한 놈이 실수를 했다. 그때 아팠냐? 부모들은 어찌 됐냐? 라고 물었다. 진짜 취했다지만 생각 없는 새끼였다. 벌고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주먹을 휘둘렀다. 충분히 이해했다. 겨우 주먹 한 번으로 안 끝났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벌구가 입을 열었다. 너희들 내가 여기 왜 온 줄 알아? 너네 보고 싶어서? 아니, 너희들이 원망스러워서야. 내가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 줄 알아? 그 미친 새끼가 밖에 말하면 죽여버린다고 해서 어떻게든 너희들이 알아주길 바랐어. 너무 힘들고 무서웠다고. 너희들은 나한테 한 번이라도 관심 준 적 있냐? 라고 벌구가 말했다. 잊고 있었다. 모두 잊고 있었나 보다. 벌구는 항상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을 봐주길 원했다.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알아달라는 것 같았다. 너희들 보는 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온 거다. 나 찾을 생각도 하지 말고 머릿속에서 다 잊어라. 그렇게 그 녀석은 가버렸다. 우리는 그 녀석이 가버린 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모두 알고 있었다. 벌구가 학대를 당했던 것도 새아버지가 때린다는 건 경찰이 밝히기 전에 우린 알고 있었다. 벌군의 새아버지가 찾아왔던 걸 녀석은 모를 거다. 벌구가 처음 학대를 당했을 때부터 벌군의 새아버지는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냈다. 벌군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 운동장에 놀고 있는 우리에게 먹을 것도 사주며 침묵시켰다. 우린 그냥 비겁한 새끼들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악행. 겨우 15살에 불과했던 내 딸은 자신의 나이와 같은 15명의 악마들에게 철저히 유린됐다. 그들은 이 가엾은 아이에게 강간은 물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적 학대를 자행했다. 나는 아직도 그 순간을 기억한다. 벌거벗겨진 채 버려진 딸은 겁에 질려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했고 부드럽고 하얗던 피부는 온통 그들이 지진 담배불로 인해 버림받은 달마시안처럼 얼룩덜룩했다. 그리고 아이의 소중한 부위는 술병과 쇠말뚝 그리고 조잡한 주머니칼 등에 의해 난도질당해 더 이상 재구실을 할 수 없을 만큼 파괴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미 달리기 시작한 절망의 열차는 멈출 줄을 몰랐다. 아이의 치료를 담당한 의사마저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다. 발견 당시 딸은 이미 복부 내벽의 파열로 장이 항문 밖까지 흘러나오는 심각한 장기 손상을 입었으며 그로 인해 평생 대변 주머니를 지닌 채 살아야만 한다고. 나는 어린 딸을 끌어안고 밤이 새도록 울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충격은 따로 있었다. 바로 이 사회의 정의를 수호한다는 법이 바로 그것이었다. 악마들은 딸만큼이나 어렸다.
그들 대부분은 16세에서 19세에 불과한 청소년들이었고 그런 그들에게 이 세상의 법은 지나칠 정도로 관대했다. 피고들의 죄질이 극히 좋지 못하고 한 소녀의 신체와 인권을 심각히 유린했다는 점에서 분명 엄히 죄를 물어야 하나 범행 당시 피고들의 나이가 성인이 아닌 청소년에 불과하다는 점, 일정 금액의 공탁금을 걸어 합의에 이르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보였다는 점, 그리고 깊이 뉘우쳐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각각 3년간의 보호관찰에 처한다. 한 아이의 인생을 파멸시켰음에도 법의 처벌은 겨우 3년간의 보호관찰. 그것은 사실상 무죄와도 같았다.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그날 법정을 떠나던 악마들이 나를 향해 흘렸던 조소를. 그곳에 깊이 뉘우쳐 반성하는 이는 없었다. 오직 통곡하는 아버지와 그를 보며 기뻐 날뛰는 악마와 그 가족들이 있었을 뿐이었다. 나는 분노했다. 세상에 그 어떤 부모가 분노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나는 곧장 손에 잡히는 것을 쥐어들고 그들에게로 향했다. 단죄, 나는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내 딸의 유일한 버팀목으로서,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아는 유일한 개체로서, 그들에게 그들이 저지른 죄에 합당한 벌을 주어야 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영어, 소설과는 너무도 달랐다. 내 심장 속에 켜켜이 쌓인 분노는 채 토해내기도 전에 제지당했다. 홀로 벌하기에 15명은 너무 많았고 내 딸이 그리 되도록 방관하던 경찰은 너무나 빠른 대응으로 그들을 보호했다. 물론 그게 다는 아니었다. 그들은 나를 특수폭력과 살인미수라는 죄목으로 유치장에 가뒀다. 결국 딸은 죽었다. 경찰은 내게 딸이 제 방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결코 그 악마들이 다시금 딸을 찾아가 겁에 질린 아이에게 또다시 협박과 조롱을 일삼았다는 사실은 알려주지 않았다. 어렵게 유치장을 나왔지만 창살 안과 밭, 그 어디에도 내가 설 곳은 없었다. 딸이 죽은 그 순간 나는 이미 헤어나올 수 없는 연옥에 갇힌 것과 다름없었다. 나는 더 이상 살아갈 의미를 갖지 못했다. 딸이 그러했던 것처럼 나 역시 목숨을 끊지 않고는 베길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나는 낯선 건물 꼭대기에 올랐다. 건물의 옥상은 끝없이 높고 한없이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그럼에도 죽음이란 두 글자는 나를 조금도 위협하지 못했다. 외려고 딸을 만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가슴이 벅찰 따름이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를 만났다. 갑작스레 나타나 나를 제지한 그 사내는 자신의 신분에 대해 밝히기를 꺼려했다. 하지만 나는 직감적으로 그가 어떤 전능한 능력을 가진 존재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가 제안했다. 당신이 바라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드리겠습니다. 가슴속의 증오가 가라앉을 수 있도록. 증오와 복수는 제가 가장 총애하는 재료죠. 자, 저와 거래를 하시겠습니까? 아 참.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절대 공짜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대가라는 것이 있게 마련이니까요. 실로 미심쩍은 제안이 아닐 수 없었다. 그의 미소에는 노골적인 탐욕이 묻어났다. 심장이 뛰고 나의 이성은 그를 믿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분명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너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어서 빨리 돌아서라 외쳤다. 하지만 그 어떤 이성적 판단도 죽은 딸에 대한 그리움과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막을 순 없었다. 나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거대한 날개와 날카로운 발톱을 지닌 괴물로서 다시 태어났다. 돌처럼 단단한 피부와 이 세상 가장 강한 짐승의 그것보다 더 강력한 힘을 얻었다. 나는 알게 됐다. 이제는 비로소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음을 말이다. 나는 거짓말처럼 날아올랐다. 독수리의 그것처럼 매서운 시선으로 악마들을 쫓았다. 맨손으로 내장을 뽑아내고 더러운 생식기를 찢어냈다. 가증스러운 눈물조차 흐르지 못하도록 눈알을 파내고 거짓 참회를 토해내는 목덜미를 꺾어버렸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빌고 또 애원했지만 그들의 뒤늦은 반성은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다. 그들의 울부짖음이 곧 내겐 희열이었고 그들의 피와 눈물이야말로 나의 갈증을 해소할 오아시스였다. 그렇게 정확히 15구의 시체를 딸아이의 빈소 앞에 내던지던 그 밤 그가 다시금 나를 찾아왔다. 나는 알고 있었다. 그가 돌아온 이유가 대가를 받기 위함이라는 것. 역시나 그는 빈소 앞에 쌓인 처참한 시체들을 보며 활짝 웃었다. 그 섬뜩한 미소에 나는 덜컥 겁이 났다.
어쩌면 그는 나의 영혼을 빼앗아 영혼의 불길 속에 가둘지도 몰랐다. 하지만 사실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았다. 나는 간절한 바람을 이루었고 후회 또한 없었다. 단지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 그저 마지막으로 죽은 딸아이를 한 번만이라도 안아주고 싶다는 바람. 그 하나뿐이었다. 나는 힘없이 주저앉으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당신과의 거래로 나는 원하는 것을 잃었습니다. 이제 나는 마음 편히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이 원하는 대로 거래의 대가를 가져가십시오. 나의 영혼이든 무엇이든 달라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그 순간에 나는 자포자기한 심정이었다. 복수를 이루었고 삶에 대한 미련은 털끝만치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제 곧 그가 나의 영혼을 거두어 성경에 이른 대로 헤어나올 수 없는 영겁의 고통 속에 가둘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는 굉장히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나를 비웃으며 말했다. 이봐, 당신 미친 거 아냐? 그게 아니라면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고 있던가. 내가 지금 이 빈소 앞에서 뭘 주워왔게? 젊고 앞날이 창창한 영혼으로만 무려 15개나 주었다고. 그런데 뭐가 어째? 어차피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당신 영혼을 뭐. 이봐, 내가 그렇게 할 일이 없어 보입니까? 당신 영혼 같은 건 가치가 없다고. 별것 아닌 힘 따위 나눠주고 싱싱한 영혼이 15개. 이게 남는 장사 아니여? 이쪽엔 경제관념이란 것도 없소. 하여튼 미련한 인간들은 효율이란 걸 몰라. 난 이만 가볼라니까 일보슈. 아 참, 힘은 내가 다시 거두어 가리다. 그는 호탕한 웃음을 지어 보이며 천천히 어둠 저편으로 사라졌고 멀어지는 그의 등 뒤엔 무언가 시커먼 것들 밧줄에 잔뜩 으르메어진 채 끌려가고 있었다. 너무도 검고 어두워 무엇인지 구분하기 힘들었지만 그 시커먼 어둠 속에선 금방이라도 투억질이 날 것만 같은 악취가 풍겨져 왔다. 사실 나는 그를 만난 직후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났다. 그 누군가는 어둠 속에서도 찬란한 빛을 뿜어냈고 슬픈 얼굴로 나를 붙잡으며 말했다. 무엇을 하시든 죽은 따님이 돌아오진 않습니다. 그들에게 참회하고 후회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실 생각은 없습니까? 그들이 진심으로 참회한다면 용서해 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용서는 복수보다 더 큰 사랑입니다. 부디 그들을 용서하세요.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나는 지금 먼저 떠나간 딸을 만나기 위해 다시금 이름 모를 빌딩 위에 올랐다. 조용히 발돋움하니 맹렬한 밤바람이 추락하는 나의 볼을 스친다. 이제 다 왔다. 빌딩 위에서 보이던 아주 조그마한 점이 점점 커져 내 머리를 부술 듯 가깝다. 이제 곧 커다란 작별의 충돌음과 함께 나는 완전한 종언을 고할 것이다. 그 순간 문득 자살한 이의 종처격은 지옥이란 누군가의 말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래서 더 기뻤다. 딸이 나를 기다리는 곳. 그곳은 이미 지옥이 아니기에 나는 최후의 미소를 머금었다. 그의 마지막 코멘트. 아 참. 생의 마지막 그곳으로 가기 전에 묻자. 죽음 직전 내가 만난 두 사람. 응징과 용서를 말한 그들 중 과연 누가 천사이고 악마인가? 진정한 선이란 무엇이고 진정한 악이란 무엇인가? 자, 이제 당신이 답할 차례다. 세 번째 이야기, 장삼범과 누나. 숨바꼭질할 때 술래가 부르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처럼 가사만 봐도 멜로디가 절로 생각나는 노래가 있는데요. 저희 누나한테는 아마 이 노래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노래일 것 같습니다. 3년 전쯤 저희 누나와 누나 동기는 대학 교양 수업에서 받은 1박 2일 보육원 봉사활동 과제를 위해 강원도의 한 작은 보육원으로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소개받은 보육원은 도심에서 벗어난 외진 곳에 위치해 있어서 조금 무서웠지만 그래도 이왕 온 거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겨주고자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도 해주고 청소, 빨래 같은 전부도 하고 나름 국문과답게 아이들 맞춤형 한글 수업도 진행하는 등 열심히 봉사활동에 임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원장 선생님께서 저녁 전까지 아이들과 자유롭게 놀고 오라며 자유시간을 주셨고 계획에 없던 자유시간이라 무엇을 할지 고민하는 누나에게 한 아이가 근처에 있는 폐교에서 놀자고 했다고 합니다. 속으론 정말 가기 싫었지만 아이들의 간절함을 저버릴 수 없었던 누나는 결국 폐교로 가게 되었고 문제의 숨바꼭질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누가 먼저 숨바꼭질을 하자고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걸 또 하겠다고 했던 그때가 자신이 아직도 원망스럽다고. 아무튼 누나는 울며 겨자 먹기로 숨바꼭질을 시작하게 됩니다. 술래로 걸린 아이가 부르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노래에 맞춰서요. 누나는 최대한 빨리 술래에게 들켜 술래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에 동기한테 양해를 구하고 술래가 있는 반 교탁 아래 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뒤 노래를 다 끝낸 술래가 하필 반을 뛰쳐나가 다른 반부터 둘러보더랍니다. 누나는 정말 아차 싶었죠. 마음 같아선 자기 여기 있다고 외치고 싶었지만 마치 자기는 이런 유치한 건 하기 싫은 어른처럼 보여 아이들한테 상처가 될까봐 미안해서 그러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그냥 무서워도 참고 술래가 다시 오길 기다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몇 분 뒤에 복도 끝에서 술래 아이가 돌아오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를 부르면서요. 그런데 조금 이상했대요. 노랫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술래의 발자국 소리도 함께 들렸는데 아까의 발자국 소리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대요. 마치 성인 남자의 발소리처럼 발이 땅에 닿는 소리가 크고 묵직했고 동시에 무언가 질질 끄는 소리가 나더래요. 발소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어느새 노랫소리가 누나가 있는 반 안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누나는 그때부터 갑자기 오한과 공포가 느껴져 그대로 몸이 굳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뒷문에서 시작된 노랫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어느새 자신이 있는 교탁 바로 앞에서 들리기 시작했고 누난 자기가 떠는 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크게 떨었다고 했습니다. 무서워서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데 울면 들킬까봐 울지도 못하고 겨우 입을 틀어막고 조용히 교탁 아래에 숨어 있는데 자기 눈을 의심했대요. 다해진 누런 한복을 입은 어떤 사람이 한쪽 다리를 질질 끌면서 자기 앞을 지나가더랍니다. 다리만 보였지만 분명 아까 술래 아이가 입고 있던 옷이랑은 전혀 다른 한복 차림이었고 몸도 어린아이의 것이 아니었다고.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웠던 건 그 사람이 자기 앞을 지나가는 그 순간에도 술래 아이의 목소리로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노랫소리가 계속 반복되고 있었대요. 다행히 그 사람이 나갈 때까지 누나는 들키지 않았고 노랫소리도 점점 멀어졌다고 합니다. 긴장이 풀린 누나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고 얼마 뒤 못 찾겠다 꾀꼬리를 외치는 술래의 소리와 함께 눈을 떴다고 합니다.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때 자기 앞을 지나간 그 사람이 누군지 대체 어떻게 아이의 목소리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는지 전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그 뒤로 누나는 숨바꼭질은커녕 숨바꼭질 노래만 나와도 무서워서 눈에 눈물이 맺힌다고 합니다. 찾아보니 소리를 흉내내서 사람을 홀리는 속성이 장산범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은데 어쩌면 그날 저희 누나와 장산범이 숨바꼭질을 한 거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더 무서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여자친구. 난 거실에 앉아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여자친구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집 앞까지 바래다 준 적은 자주 있었지만 이렇게 집안에 둘만 있는 것은 처음이었다. 진도가 나가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해하던 차에 어쩐 일인지 여자친구가 집으로 날 초대했다. 기대감과 긴장감을 가지고 들어온 여자친구의 집은 묘하게 어둡고 으스스한 분위기였다. 게다가 장식이나 인형들 역시 약간은 공포스러운 느낌이 강했다. 여자친구가 약간은 독특한 취향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분홍색 벽지에 동물 인형이 가득한 소녀스러운 집을 생각했던 내겐 약간 놀라운 일이었다. 무표정한 얼굴로 날카로운 칼을 들고 야채를 썰고 있는 여자친구의 모습이 그녀의 집 분위기와 잘 버무려져 공포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했다. 물론 난 그녀가 개미 새끼 하나 죽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특별히 나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속 끔찍한 장면을 보며 아무렇지도 않게 팝콘을 먹는 그녀의 모습을 볼 때면 약간 무서운 기분이 들기도 했다. 아, 계란, 사는 걸 깜빡했다. 여자친구의 말에 난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다녀올게. 요 앞 슈퍼에서 사오면 되지. 하지만 여자친구는 앞치마를 벗으며 나를 도로 앉혔다. 내가 다녀올게. 손님한테 심부름 시킬 수는 없지. 사고 치지 말고 얌전히 있어. 여자친구의 농담 섞인 말에 나 역시 웃으며 대답했다. 나 혼자 있으면 좀 무서운데 여긴 시체라도 튀어나올 것 같아.
그 순간 여자친구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미안, 농담이었어. 다녀와. 난 여기 얌전히 있을게. 급작스러운 여자친구의 반응에 난 어색하게 말을 마쳤다. 그녀는 그녀의 방을 살짝 겼는지라고는 다시 날 바라보았다. 그리곤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웃으며 다녀오겠다고 말하곤 집을 나섰다. 그녀의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에 고개를 갸웃한 나는 그녀의 방 쪽을 바라보았다. 살짝 열려있는 방문으로 그녀의 방 안이 보였다. 문득 그녀의 방은 어떨지 궁금해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방 역시 그녀의 취향처럼 공포스러운 분위기로 꾸며져 있었다. 21세기에 10대 마녀 아가씨가 살고 있다면 방을 딱 이렇게 꾸몄을 것 같았다. 그녀가 갑자기 돌아오지 않길 바라며 슬쩍 화장대 서랍을 열어보았다. 화장품과 화장솜, 반창고와 머리끈.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놀라웠다. 조용히 서랍을 닫고 밖으로 나가려는 내 시야에 옷장이 들어왔다. 그러고 보니 그녀가 나가기 전 곁눈질로 저 옷장을 본 것 같았다. 저기 멀어도 숨겨둔 건가? 어쩌면 깜짝 선물이 들어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무리 그래도 더 이상 막 뒤져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대로 몸을 돌려 나가려던 순간 난 다시 고개를 돌려 옷장을 바라보았다. 옷장의 위쪽에 나 있는 좁은 틈새로 무언가 보였다. 한 쌍의 사람 눈동자 같은 무언가. 난 가만히 그것을 응시했다. 사람의 눈동자가 저기에 있을 리는 없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저건 사람 눈동자다. 조금 자세히 보기 위해 한 발자국 앞으로 다가갔다. 눈동자는 정확히 날 주시하고 있었다. 난 천천히 손을 올려 옷장 문을 잡았다. 그리곤 힘차게 옷장 문을 열어 젖혔다. 나왔어. 얌전히 기다리고 있었어. 집으로 돌아오니 거실에 그가 보이지 않았다. 화장실이라도 갔나 싶어 둘러보는데 굳게 닫혀있는 내 방 문이 보였다. 난 들고 있던 봉투를 집어던지고 다급히 방문을 열어 젖혔다. 침대 위에 그가 망연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것이 보였고 뒤쪽엔 반쯤 열린 옷장이 보였다. 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의 표정만 살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날 잠시 바라보더니 천천히 일어나 옷장으로 다가가 옷장 문을 열어 젖혔다. 옷장 안에는 피가 흐르는 가슴을 움켜쥔 경찰이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난 나오려는 비명을 손으로 틀어막고 그를 바라보았다. 옷장 문 열었는데 갑자기 튀어나와서 깜짝 놀랐잖아. 난 뒷걸음질 치며 그에게서 멀어지려 했다. 그는 시트에 피 묻은 칼을 닦으며 말을 이었다. 눈치 참 빠르네. 진짜 어떻게 알았어? 뉴스에서 살인사건이니 미친 연쇄살인만이 엄청 떠들어댔어도 지금까지 미리 알아챈 사람은 없었는데 난 애써 눈물을 참고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내 차 트렁크에서 피 묻은 망치랑 톱을 봤으니까. 그는 칼을 든 손으로 이마를 두드리며 툴툴거렸다. 그런 실수를 하다니. 조심해야지. 큰일 날 뻔했네. 경찰이 어설퍼서 다행이다. 잠복은 좋았는데 가능하면 2명 이상 했었어야지. 나도 경찰이 잔뜩 출동하길 바랐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고 했다. 경찰서에서는 그저 혹시나 싶어 잠복 경찰 1명을 파견해 준 것 뿐이었다. 모조 한 달 정도 뒤에 죽이려고 했는데 할 수 없지. 내가 만들어준 저녁은 먹고 싶었는데 영영 못 먹겠네. 그는 칼을 들어 올리며 내게 다가왔다. 5번째 이야기. 귀신을 보는 신병. 피곤해 죽겠네. 초소벽에 삐딱하게 기대어 있던 나는 크게 하품을 하며 중얼거렸다. 저녁까지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야간 근무를 서게 될 줄이야. 저녁을 며칠 앞두고 부대에 큰 훈련 일정이 잡혀버렸다. 저녁 직전에 훈련을 뛸 생각은 추호도 없었기에 중대장님께 애걸복걸한 결과 이번 주에 막 들어온 신병들과 함께 경기 근무 명목으로 부대에 남게 되었다. 훈련에 빠지는 건 좋았지만 막상 야간 근무를 나오니 짜증이 일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신병에게 경계를 몽땅 맡기고 잠을 잘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에 졸지도 못하고 이렇게 툴툴거리고 있는 것이었다. 야, 뭐 재미있는 얘기 없냐? 내 옆쪽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전방을 주시하던 신병은 화들짝 놀라며 대답했다. 재미있는 이야기 말씀이십니까? 그래. 지금 나 피곤해 죽겠다고. 잠이 확 깰 만한 재미있는 얘기 좀 해봐. 내 말에 신병은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재미있는 이야기는 잘 모르는데.
무서운 이야기는 어떠십니까? 무서운 이야기라니 제법 흥미가 생겼다. 오, 그것도 좋지. 자, 어디 한번 잠이 확 달아날 만한 무서운 이야기를 해봐. 신병은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사실 제가 귀신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말이 튀어나왔다. 신병은 내 표정을 슬쩍 살피고는 말을 이었다. 저희 외가가 무당을 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귀신이란 놈들 대부분 그 모습이 말도 못하게 소름 끼칩니다. 머리가 없는 귀신, 사지가 잘린 채로 굴러다니는 귀신, 눈알이 없는 귀신, 입 찢어진 귀신, 난도질당한 귀신 정말 끔찍합니다. 처음 보면 일주일간은 입맛이 싹 달아날 정도입니다. 신병은 소름 끼치다는 듯이 몸을 과장되게 부르르 떨었다. 제가 부대 들어와서 놀란 게 뭔 줄 아십니까? 부대 안에는 귀신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밖에선 정말 간혹 가다가 한 마리씩 보였는데 여긴 사방에서 귀신이 튀어나옵니다. 처음 부대로 들어오니 연병장 한가운데에 수십 개의 사람 머리가 뒹굴뒹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같이 웃는 얼굴로 저를 쳐다보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생활관에 들어갔는데 웬 어린애 하나가 거미 마냥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말입니다. 그리고 취사장 앞쪽 나무에는 여자 한 명이 목을 매달고 흔들흔들거리고 있었습니다. 혀를 허리까지 쭉 내민 채로 말입니다. 나도 모르게 침을 삼켰다. 매일 봐오던 장소에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끼쳤다. 어느새 잠은 저 멀리 달아난 상태였다. 난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재미있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뭐가 보여? 신병은 조용히 주변을 둘러봤다. 난 긴장한 채 내심 없다라는 대답을 기대했다. 네, 있습니다. 신병은 초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을 가만히 응시하며 말했다. 여학생인 것 같습니다. 자주색 반팔 교복을 입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라도 당한 것처럼 피투성이고 한 손에 작은 인형이 달린 휴대폰을 들고 있습니다. 명찰에 이름이 쓰여 있는데 이름이 정수진입니다. 그리고 신병의 설명을 듣고 있던 나는 잊혔던 기억이 떠올랐다. 철없던 학생 시절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다가 미처 보지 못한 소녀. 자주색 교복에 한 손에 인형이 달린 휴대폰을 들고 있던. 설마 하던 그때 신병이 말을 이었다. 김 병장님을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습니다. 난 등줄기로 한 줄기 땀이 흐르는 걸 느끼며 기억을 더듬었다. 키 묻은 이름표에 쓰여있던 이름 정수진. 확실히 정수진이란 이름이었다. 급히 달려온 구급차가 그 아이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고 말았다. 미성년자인 탓에 비교적 가벼운 처벌만을 받은 나는 유가족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했다.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울면서 정신 차리고 정말 착실하게 살겠다고 다짐을 했다. 하지만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이 모든 기억들은 점차 지워져 갔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정말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 여자아이는 그런 날 원망하며 지금까지 날 따라오고 있는 것일까? 난 떨리는 목소리로 신병에게 물었다. 그 말 진짜야? 신병은 잠시 내 눈을 바라보다가 작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거짓말입니다. 귀신을 본다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저희 외가는 그냥 농사 지으셨습니다. 나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귀라먹을 자식 나를 놀리다니.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냥 지어낸 이야기라기엔 신병이 말한 학생이 내가 죽인 그 아이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았다. 그러고 보니 저 녀석 얼굴 어딘가 익숙하다. 난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신병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 이름이 뭐랬지? 신병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이병 정수민. 이제야 기억나셨습니까? 이런 데서 다시 볼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신병은 날카롭게 갈린 쇠붙이를 꺼내 들며 이어서 말했다. 정수진은 제 친동생 이름입니다.